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10월 원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원래 포럼의 주제는 원효의 화정사상과 갈등 전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실 조성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택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시고 다양한 학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함께하는 경청 상임대표를 비롯해서 화정문화 아카데미 시민행성 대표 등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학계와 시민 사회 활동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다수의 저서와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점차 단계적으로 발전해온 불교들이 점차적으로 하나씩 소개된 것이 아니라 순서와 상관없이 나중에 소개된 게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뒤에 초기에 있던 게 나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소위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불교 경전이 동아시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성현의 가르침인데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노력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출발은 그거예요.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말씀이니만큼 이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해석학적인 방식을 쓰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가르침, 경전의 위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대로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다면은 소승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근기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이것보다 발전된 형태가 대승불교다. 이런 방식으로 위계적인 어떤 설정을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하나의 일관된 어떤 걸로 받아들이려고 했고 또 다른 한쪽은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중국,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다양한 어떤 학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학파들이 자기 종파의 관점에서 여러 이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뭐 그런 방식의 어떤 소위 이제 경전 통합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 불설이라고 하는데 불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뭐 전설처럼 알려져 있지만 원효와 의상이 같이 유학을 가려다가 원효는 못 가고 혹은 또 안 가고 한반도에 남았고 의상은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 갔는데 당나라의 여러 학파 중에 화엄이라고 하는 한 종파에 속해서 그걸 다 배웁니다. 배우게 되면 의상은 자기가 배웠던 그 화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불교의 이질적인 것들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원효 같은 경우에는 유학 갈 기회가 없었고 안 갔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자기와 상관이 없는 여러 학파들의 얘기들을 자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의 입장에서 전부 재정리해야 될 입장에 놓였던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인문학의 탄생을 저 같은 인문학자들이 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만 해도 유학을 미국의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버클리에서 배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주로 소개하는 입장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학계라는 것은 뭐 미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또 유럽도 있고 유럽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학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어떤 자기의 객관적 관점에서 놓고 정리할 때 비로소 한국적 인문학의 탄생이란 말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의상처럼 대부분의 한반도의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어떤 특정 종파에 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종파를 붙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버드를 가든 파리 대학을 가든 대학의 학풍들을 가져와서 지금 자기 입장에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뭐 소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적 인문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사실은 한국에서 어떠한 학문적인 것들을 쌓아나가면서 다양한 관점들을 한국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불교의 경우에 원효가 7세기에 처음으로 시도했고 바로 원효에 의해서 처음으로 한국 불교
한국적 한반도적 정체성을 가진 불교 탄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화쟁이라고 하는 말이 경전 해석학에서 국한되어 있는 얘기지만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가르침들을 어떻게 한국적에서 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제공해주는 인스파이링하는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은 뭐였냐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동아시아 불교인들에게서 불설,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리 같은 거죠. 그리고 각자 입장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해석을 진리에 대한 주된 해석이라고 놓고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이거나 갈등을 일으킨 요소로 취급한 데 비해서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통합하려고 한 노력이 아니라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유니티를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불설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다양한 해석 A, B, C, D가 있다면 과거에 또 동시대 원효와 동시대 다른 학생들이 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A라는 해석을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을 부차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면은 원효는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A, B, C, D 이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있다면 이 각각의 해석이 불설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가르치지 못하고 있느냐 이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해석학적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유니피케이션, 모든 걸 통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치라고 하는 점들을 봤던 거죠. 일치라고 하는. 그 일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다원주의적 관점,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예를 이제 들면서 원효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장님들이 코끼리라고 하는 것을 놓고 자기가 만진 것이 코끼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당시 원효 당시에 각각의 학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해석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그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벽과 같다. 그럼 사실 그 진술만 놓고 본다면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는 말과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는 얘기는 모순이고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근데 원효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이 해석을 계시계비다. 모두 옳고 모두 그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파들에서 이해가는 방식은 내가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참이 되려면은 코끼리는 벽과 같다는 얘기는 틀려야 됩니다. 내가 옳으면 저 상대방의 얘기가 틀려야 되고 상대방이 옳으면 내가 틀리게 되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는데 원효의 입장에서는 두 관점 다 옳다. 동시에 옳고 동시에 그르다. 왜? 어느 하나도 코끼리가 아닌 다른 걸 가르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둘 다 옳다, 양자가 옳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코끼리 전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그르다. 그러니까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둘 다 옳고 둘 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일치적인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입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왜 의미가 있냐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인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원효의 생각은 가장 불교가 바라보고는 진리관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경전을 바라봤다는 얘기. 여기다 주차하라고? 이거 음소거 해주세요. 다른 분들, 네, 음소거 해주세요. 이혜영 선생님, 음소거 해주세요. 자,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한 A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다 실체적인, 보다 진리에 가까운 것들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질문의 형식이 A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A에는 어떤 실체적인, 본질적인 무엇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단히 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그 질문의 형식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 3년 전에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썼던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이 하나 있는데 그 칼럼이 완전히 뭐 화제가 됐죠. 그때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추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칼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추석이 되면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게 됐는데 그럼 늘 하는 질문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직했니, 공부는 잘하니, 뭐 이런 방식의 자꾸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20, 30대는 그게 질문에 답하기 어렵고 싫고 하니까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영민 교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취직을 했냐고 물으면 취직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결혼했니? 결혼 안 할 거니? 하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하면 대부분 5, 60대 어른들은 그게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라도 결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늘 하는 방식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묻는 거예요. A란 무엇인가 하는 실체적인 질문하는데 원현은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다 하나의 일면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불설이란 무엇인가, 붓다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원현은 무엇을 우리는 불설이라고 하는가의 질문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를테면 그걸 저는 이제 연기적 질문이라 그러는데 연기론적 관점의 질문들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묻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어려운 것은 사랑에 뭔가 본질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참 파악하기 어렵고 그러나 그 대신 우리는 묻기를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했을 때는 어느 누구든 쉽게 내가 본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연기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연기론적 세계관에서의 질문 방식은 A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A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을 나라고 하지? 나 하는데 당신이 말한 나가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냐라고 묻는 게 불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체론적인 것을 부정하고 연기론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인데 저는 인류의 어떤 그런 문명사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불교가 기여하는 바가 그런 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화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어떤 화쟁이라고 하는 원어의 어떤 관점들을 우리의 일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그 소통적 정의라는 말로 해서 화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정의의 문제가 한참 시끄러울 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여러 정의를 주장하는 그 정의들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소통적 정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쟁도 어찌 보면 불교들의 불교입니다. 다양한 불교. 그러니까 붓다가 인도에서 활동한 이후 적어도 1500년, 1000년 이상을 발전해온 불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놓고 무엇이 진짜 불교나 가짜 불교나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불교들을 어떻게 우리는 불교로 이해할 것인가의 관점이 화쟁이었다면 우리 사회에 각자가 주장하는 각자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같은 정의라고 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소통적 정의 화정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한 가지 정의라는 말, justice란 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용례와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의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몇 가지로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되게 크게 제가 볼 때는 3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의,
justice를 할 때는 사회 제도로서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학 입시 제도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입시 제도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가장 절차적으로 옳은 방식의 입시 제도냐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같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건 마이클 샌더스가 유명해졌지만 마이클 샌더스보다 좀 선배이기도 하고 같은 학과에 있었던 존 롤즈가 오래전부터 했던 유명한 고전적인 정의론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A Theory of Justice인데 존 롤즈가 다루고 있는 정의의 문제하고 마이클 샌더스가 얘기한 정의하고는 좀 다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완전 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롤즈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셜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로서 사회 구성원 간에 합의된 제도적 원칙입니다. 그 제도적 원칙.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주로 국가 정체성 문제, 교육, 경제, 복지 이러한 어떤 정부 정책에 관한 논쟁으로 연결되고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사회적 실현성이라고 하는 것이 논쟁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 어쩌면 가장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의 정의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비례대표제, 뭐 실패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또 입시제도는 지금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갈등의 모든 것들을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누구나 알죠. 이 입시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 젊은 10대 그 애들을 다 망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도 경쟁 일분대로 가고 있는 이 문제, 입시제도가 고쳐된다고 하면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 문제를 절차적으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회 제도로서의 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제도, 입시제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적으로 늘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기회균등, 능력에 따른 차등 원칙, 또 동시에 성장과 분배, 평등과 자유 이런 문제가 이제 갈등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 정의에 관한 어떤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영역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진데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정치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한 문제고 그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능함이죠. 뭐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정부의 무능함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원인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도덕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 없애자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시스템을 가져오자 또 그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러나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엘리트의 양성이라는 어떤 그런 아젠다도 결국 우리는 놓칠 수 없는 아젠다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 이 두 반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도덕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는 도덕적 관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또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또 맥락이 바뀌면 다른 방식의 합의가 가능한 이런 어떤 것들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뤄질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제가 이 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번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부동산 문제만 해도 이것은 사실은 부동산의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는 사회적 제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지난 정부에서 보면 지나치게 이걸 이념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화시킴으로써 반발도 컸고 또 엉뚱한 기대들이 지금 부풀어 가면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정의가 언급된 두 번째 맥락은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부정의, 비리, 불법, 탈법에 대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라든가 불공정 거래, 부정 청탁, 권력 남용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정의와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은 사회적 갈등의 요소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거죠. 그야말로 척결해야 될 어떤 과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도덕적 비난과 사법적 처벌이 구분되지 않고 정치 쟁점화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가 정의 문제를 화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 세 번째 맥락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건 이제 이 정의는 정의감입니다. 그 righteous mind라고 하는 정의감이란 말로 표현되는 도덕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맥락에서 정의는 흔히 사람들이 이건 옳고 이거는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문제들인데 이건 일종의 도덕적 감수성이고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가 그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트롤리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입시제도도 있고 뭐 저 뭡니까 상속세 문제도 있고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의의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A라는 그룹은 옳다고 생각하고 B라는 그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이것이 도덕적 감수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것들의 이제 정의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미숙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점입니다. 뭐냐면 마이클 샌더스의 영문 저서가 justice가 아니에요. What is justice를 묻는 게 아니라 justice라고 한 타이틀의 부제로서 무엇이 옳은 행위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은 옳고 내가 믿는 것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도덕적 감수성으로만 접근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 옳은 행위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방식의 정의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할 때의 판단은 하나의 기준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거는 선악이라든가 옳고 그름, 뭐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이클 샌더스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정의는 justice라기보다는 옳음 행위, 무엇이 옳은 행위일까라고 하는데 샌더스가 실제로 어느 경우에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덕적 딜레마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원칙으로서의 정의와는 맥락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옳은 행위로서의 정의의 문제는 사실 판단에 앞서서 도덕적 판단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토론과 타협의 여지가 없이 옳고 그름, 심지어 선, 악의 이분법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제도로서의 정의 문제, 그다음에 부정의에 대한 해결로서의 정의, 지금 세 번째 도덕적 감수성으로서의 이 정의 문제는 굉장히 지금 서로 얽혀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세 개로 구분해 봤습니다. 사실 근대 이후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이러한 영역의 개념적 구분을 전제로 세워진 정치체인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인간 행위로 보자면 도덕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고 또 분리돼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천의 목적이 다르고 판단의 중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지금 쳐다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중요한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설명이라든가 설득 그리고 공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임과 같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치 사회적 이슈들은 어떤 대중들의 도덕적 감성에 호소하는 레토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도덕적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인들의 레토릭은 그야말로 싸구려인 경우들이 많죠. 이건 뭐 지금 너무나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지금 싸구려 레토릭으로 좀 변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막말일 뿐만 아니라 사안 자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옳음이냐 그름이냐 이런 단순화된 구도로 접근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 2007년에 오바마가 처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1년에 양방향이 아니구나. 그냥 음소거랑 내 얼굴 나오고 그걸 지겨워. 예, 오바마가 처음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당시가 이제 9.11이 터진 지가 모르는 이야기고. 몇 년이 안 된 상태에서 좋은 당일을 지금 오바마가 왜 나와? 이 조성택 교수라고 고려대 교수야. 아빨이야? 뭐라고?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김선영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9.11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뭐 오바마 이름이 브락 후세인 오바마지 않습니까? 미들네임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무슬림 이름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흑인에다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당시 미국은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나왔을 때 당연히 이제 기자들은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르다고 생각하세요 뭐 우린 늘 지금 접하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들이 오바마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이라크 전쟁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했을 때 오바마 답변은 이라크 그 당시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하지만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도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가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입니다라고 전제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기자들이 그 답변에 만족하진 않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자 이라크와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미국 편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오바마의 답변은 사실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바마가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보적 지식인들로부터 대단히 실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오바마가 하나님은 미국 편이 아니라 공평한 분이다라든가 뭐 엉뚱한 소리 했다가는 또 미국의 대중들로부터 받고 있던 불신을 더 강화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물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물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답변은 종교인으로서도 훌륭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훌륭한 답변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 사안을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내 주장이 옳다가 아니라 내 주장이 옳으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그게 훨씬 더 민주적인 어떤 태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단순한 구도로만 접근하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떤 방식의 옳고 그르냐 찬성이냐 반대냐 끝은 거의 머리 대가리 수로 결정하는 다수를 결정하는 표 대결이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뭐 다수결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수결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옳기 때문에 다수결을 받아들일 뿐이지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늘 어떤 다수결이 곧 민주주의인 양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것과는 거리가 먼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표대결만을 우리는 민주주의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대결에서 진 쪽은
뭐 대개 49대 51이었죠. 대통령 선거가 최근에 늘. 그러니까 나머지 49%는 승복하지 않거나 승복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끝내 이긴다. 하면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이러한 방식의 정의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지금 우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많은 분들의 정말 피와 땀과 노력으로 쟁취했지만 그러나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인 민주적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치적 신념이나 또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적 확신조차도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검토돼야 되고 수정돼야 되고 비판에 개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공적 토론과 비판적 논의를 통한 합의, 그다음에 관용과 다양성을 건정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전 민주적 에토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화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적 에토스를 바탕으로 소통, 대화, 그리고 공감에 바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옳고 그름이다, 찬성이다, 반대다 할 때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진영 논리에 바탕한 배타적 주장들이죠. 배타적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관적인 확신과 객관적인 확실함을 구분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내가 옳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진짜 옳은 얘기인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개방되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에 지금 나오는 리차드 번스타인의 이 얘기는 보면 미국 정치인들을 비판, 9.11 이후에 조지 부시가 미국 정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끌고 가면서 무슬림의 세계를 악으로 규정하죠. 그건 뭐 종교적인 어떤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악으로 규정한 걸 비판하는 리차드 번스타인의 이 얘기는 사실은 저는 용어만 조금만 바꾸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인들의 어떤 이 얘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차드 번스타인은 단순화된 이분법에 따라서 세상을 갈라놓는 선, 악의 담론들, 이것을 리차드 번스타인 악의 남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의 남용이다. 악의 남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악이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뭐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든가 불이라고 이야기하든가 적이라고 이야기하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사회적 이슈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슈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진정한 사유를 차단하고 공적인 토론과 논쟁을 막아버리는 어떤 정치적 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는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선을 주장하는 이분법적 주장과 태도들, 단호함을 가장한 독선, 여기에 대중들의 혐오감을 자극하기 위한 이름 붙이기.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능하게 잘하는 게 이름표 붙이는 것 같아요. 이 모두가 정의를 세운다든가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과 선한 의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쟁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쟁은 배타적인 이견들, 그러니까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코끼리는 벽과 같다. 기둥과 같다, 벽과 같다는 것은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 이견이죠. 그런데 이 이견들을 절충하거나 종합하거나 혹은 제3의 견해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무화하거나 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한다든가 조정한다라고 할 때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 common interest, 그러니까 구동존이라 그러죠. 서로의 공통되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고 요 확인하는 부분 내에서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방식이 뭐 되게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갈등 해결이라고 이야기하고 갈등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화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제거하거나 공통된 것만 찾아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 사항을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일종의 건설적 전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일종의 컨스트럭티브한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화쟁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옳고 그름, 선, 악의 이분법적 세계가 아니라 계시계비, 양자가 옳고 양자 모두 그러다라고 하는 개방적 다원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 A와 B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대립적 관계는 아닌가.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딜레마죠. 그 딜레마가 사실은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개비라는 건데, 물론 계시개비라고 한 데서 다른 의견을 무조건으로 수용하거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일리 있어 모두 오라 하는 양비양시론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비양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의 갈등하는 입장이 있다고 할 때 A라고 하는 입장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면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방적 태도고, 상대방이 이런 게 틀렸다면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방적 태도입니다. 내가 옳으면 네가 그러고 네가 옳으면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관 속에서는 이거는 피 튀기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 우리의 차이점. 아까 우리가 원효가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지향한다. 자, 나의 주장과 당신의 주장이 우리는 모두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또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어떤 세계를 지향한다면 그 점은 확인하자. 그것이 일치되고 있는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어떤 것들만 그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들도 한반도의 평화와 모두가 잘 사는 것들을 지향한다면 그 점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되는가 확인하자. 그 점은 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양비양수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면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태도. 그래서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질문과 비판에 개방되어 있는가 마찬가지로 다른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차이의 본질을 이해하는, 차이의 본질은 이해할 필요가, 차이를 무화시키는 게 아니죠. 차이를 다 없애버리고 통합되고 하나의 의견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독재고 파시즘이죠.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주장과 차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그러니까 남녀 문제도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자 입장에서 여자도 인간이잖아, 다 인간의 문제잖아, 이렇게 그 어떤 프레임을 안에 가둬버리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서로 그야말로 통략 불가능한 어떤 차이점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원효의 어떤 화쟁적 관점에 대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예화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예화장이 굉장히 단순해요. 바로 상식적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건 뭐냐면, 원효는 코끼리를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효는 중요한 것은 본인도 장님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7세기 동아시아에서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본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면은 누구는 코를 만졌다, 누구는 저 다리를 만졌다, 누구는 배를 만졌다 이러면은 우리 눈에서 그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적절한 예화는 안 됩니다. 적절한 예화를 하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가바이라고 하는 동물이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있습니다. 가가바이. 근데 그 가가바이는 털이 밍크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코는 코뿔소처럼 뾰족해요. 발톱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가 하면 이빨은 양쪽이 굉장히 길어요. 자, 이런 진술들 하루 밤새 제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동일한 가가바이를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립니다.
못 그립니다. 더구나 내가 본 거, 내가 만진 것만 가가바이다고 주장하는 이상은 가가바이의 전모에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님들이 내가 만진 것만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상황, 그런 베타적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입 닫고 귀를 열어서 저 사람은 왜 코끼리를 벽과 같다 하지? 라고 귀를 열어야 돼요. 그때 열 때 중요한 태도는 저 새끼는 틀린 이야기하는 놈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 얘기에 어떤 일리가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자는 거예요. 들어야 저 사람 얘기의 진리가 밝혀지는 거예요. 오픈된 마인드로. 이제 그런 어떤 태도들을 제가 이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만진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그런데 옆에 장면은 벽과 같다고 한다. 기둥이라는 것과 벽이라고 하는 진술은 공존할 수 없죠, 어찌 본다면. 근데 이 모순을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상대주의 혹은 회의론으로 이해한다면 코끼리의 모습은 수천 수만 가지 모습이어서 우리는 영원히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화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단 하나의 오름이 아니라 복수의 오름을 상상할 수 있는 다원적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나의 코끼리도 코끼리지만 저 코끼리도 코끼리라고 하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어때 벽과 같다, 기둥과 같다는 게 어떻게 딜레마적 상황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딜레마를 용인하게 된다면 단 하나의 오름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오름이라는 딜레마를 용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케이, 당신은 왜 그걸 벽과 같다 생각하지?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차이의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 내 견해의 한계와 다른 견해에서 일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정이란 일정한 가치관이나 뭐 평화가 좋아, 조화로운 게 좋아 이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가치관이나 역사관을 전제한 사상 체계가 아니라 차이와 다양성을 긍정하고 대화와 질문을 통해 서로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는 저는 소통적 정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논쟁, 저는 둘 다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논쟁하고 대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논쟁은 기본적으로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는 것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밝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어떤 논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옳은가를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고 왜 너가 틀린가를 충분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논쟁은 문제 해결을 자체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논쟁이 대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자, 논쟁이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논쟁과 대화가 다른 점은 논쟁은 내가 옳고 네가 그렇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지만 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왜 상대방이 옳은가를 내가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눈에 비친 나를 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찌 보면 종교적이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걸 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딸하고 대화, 우리 딸이 사춘기 때 막 갈등을 일으키고 나하고 이제 집안에서 엄마하고도 그렇고 나하고도 그렇고 여러 어떤 그게 이제 예민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또 아버지니까 너 이래 해서 틀린 거야. 너 나이 때는 아직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딸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열린 마음으로 왜 제가 저 생각을 하지? 하면서 저 애가 옳은 점을 내가 발견하는 어떤 과정들이 대화의 과정이고 우리 애 눈에 비친 나의 모습들 아버지로서 그냥 막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막 그냥 고함만 치고 야단만 치고 하는 그 비친 모습. 그러니까 내 혼자서 생각할 때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잖아. 이것만 갖고는 대화가 아닌 거예요. 저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적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고 그 논쟁에 이어서 대화로 이어질 때 저는 비로소 문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쟁과 대화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쟁은 일종의 소통적인 정의다. 화쟁 자체가 정의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정의를 찾아 나가는 모색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적 정의는 선, 악, 정의, 불의 이런 방식의 이분법적인 세계를 지향합니다. 오히려 다원적 개방적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함으로 포장된 독선적인 정의, 신념화된 정의, 사실 이 신념화된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과 객관적인 확실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이명박 예도 많이 봤잖아요. 내 해봤어. 나 그거 젊을 때 다 해본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 그게 아니라 소위 민주화 운동의 주역 세력들도 마찬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확신을 확실하다고 해서 착각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 대화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위해서 나의 옳음을 잠시 유보하고 타인의 옳음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 그게 소통적 정의로서 화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옳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옳음과 나의 옳음을 합치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옳음을 잠시만 유보하고 타인의 옳음에 대해서 숙고할 때, 아, 저 말도 일리가 있구나 라고 할 때 저는 대화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것들은 원효만이 했던 그런 화쟁 이런 데서만 얘기가 아니라 플라톤이 전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앞서서 우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이 얘기 그냥 마지막 구절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지혜입니다. 그걸 소위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인간만이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메타인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인지 능력이 있고 훈련된 사람은 메타인지가 더 높죠. 그래서 일종의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메타인지적인 어떤 레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는 상호간의 명상이다. 친절과 자비로운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한 믿음, 악의 없는 태도로 질문과 답변이 교환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의 공간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주의 깊게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내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화가 잘 됐나 안 됐나 핵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의 확신 흔들리는 경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저는 신영복 선생이 나침판 얘기하실 때 이야기가 너무나 똑같아요.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이 나침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라고 하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게 이 나침판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딱 가르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 하나만 가르치고 저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이게 정말일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이것이 저는 리얼한 살아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 다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또 실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지금 당장 정의가 실현된 사회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회는 인류 역사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의 정직한 현실 인식입니다. 문제는 정의를 모색해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이념적으로 수많은 이상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만족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정의로운 사회를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 포프 이야기가 그거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칼 포프의 말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의로운 사회란 정의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치들을 선, 악, 정, 사, 옳고 그르고 악이고 선이고 이런 두세 개의 충돌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도덕적 딜레마로 이해하고 질문과 경청과 대화를 통해서 옳음을 모색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정치하기 위해서 군부 독재와 싸우고 정치 독재 권력과 싸워오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또 지금 이제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이 문제는 또 다른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지난한 과정을 기꺼이 용인하는 것이 저는 정의로운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힘든 모색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결정, 무엇가 정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결정을 어쩌면 너무 쉽게 단순한 도덕적 감정만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일이다, 적폐 세력이다, 식민자입니다. 단순하게 악의 이름표를 달아준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불의와 잘못된 역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농단, 청산 이런 말 얼마나 사실 모호한 말이냐. 도덕적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있을 때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요. 국정농단 적폐 세력이라는 이름표는 이제 다시 운동권 좌파 세력 악의 세력이라는 뒤집힌 이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상충되는 가치, 서로 다른 역사인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악의 세력을 상정하고 친일이라는 이름표, 적폐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오히려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역사적, 현실적 과제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한 진지한 토론과 탐구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흔히들 촛불정신이라고 하지만 그 촛불정신이 태극기를 다른 한쪽으로 상징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촛불정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촛불의 진정한 정신은 태극기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 촛불이라는 이원적 대립을 넘어서 있는 데라고 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최근의 일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뭐냐면 정말 저는 20세기에서 가장 우리의 아픈 경험이 뭐냐 하면 여러 너무 많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 한 가지가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백서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누군 정말 어떤 일이 어떤 과정 속에서 벌어졌는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던가를 찾는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최근 역사를 보면. 사실은 what was wrong 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야지 who was wrong, 누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슨 그릇이 깨졌고 그릇이 깨져서 다친 사람은 없는지, 왜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릇이 깨졌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깼어, 누가 깼어 찾는 거예요. 누가 깼어도 중요해요, 찾는 것. 그러나 동시에 what was wrong,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적폐청산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오죽 빨리 급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쌓여있는 적폐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뭐가 잘못됐나, what이라고 하는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라고 접근하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말하던 적폐는 이쪽에서 또 다른 적폐가 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적폐는 또다시 적폐가 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문제만 해도 거기에 관련됐던 초반에 제가 그 기사들 하나씩 꼼꼼히 스크랩하면서 볼 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연안 여객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충분히 보조를 못 해주니까 배 다 그 선박회사에 이제 적자를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과적을 한다든가 더 태운다든가를 눈 감아주고 있었던 관례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부터 분명하게 하나씩 what was wrong으로 접근했으면 되는 겁니다. 한다면 그 문제도 분명히 이제 고쳐져야 될 텐데 사실은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9.11이 일어났을 때 바로 조지 부시가 맨 먼저 했던 것이 면책 특권이었어요. 9.11과 관련된 모든 관련된 문제는 면책을 준다. 그러나 1분 단위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전부 정확하게 백서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이슬람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관타나모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그냥 불법 구금하고 고문하고 이 문제를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어떤 국방이라고 하는 문제나 사회 안전 문제에 있어서 9.11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던 그 모든 국가기관의 문제들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백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세월호 백서라든가 세월호 4.3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늘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가만 자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우리 접근했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제는 what was wrong.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신이냐 친문이냐 친윤이냐 뭐라죠 좀 윤핵관이냐 이런 식의 사람이죠. 누구 편이냐 이런 식의 문제 접근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물론 언론의 수준이 정말 유치하게 그렇게 끌고 가더라도 또 어쩔 수 없이 사람 대중들이 그러한 어떤 방식의 다이내믹에서 끌려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의 어떤 한 중요한 세력들, 전 여러분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론장을 만들겠다는 분들은 관점은 누가 오라 그러라 그 문제는 좀 떠나 있잖아. 각자는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공론의 장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의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회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시를 하나 소개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의 시입니다만 이건 이제 난독증이라고 하는 사실은 김윤아란 윤환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이제 이분 시를 좀 보게 돼서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의 일부인데요. 이분이 난독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난독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씨는 정의를 자유라고 읽었다. 김 씨는 정의를 민족이라고 읽었다. 부 씨는 정의를 힘이라고 읽었다. 오 씨는 정의를 질서라고 읽었다. 노 씨는 정의를 평화라고 읽었다. 이 씨는 정의를 시장에 이어서 이제 소위 뭐 요즘 누구죠? 시장 원리라고 하는 마켓 이야기하죠. 시장이라고 읽었다. 붓다는 정의를 무욕이라고 읽었다. 욕심 없음. 예수는 정의를 사랑이라고 읽었다. 애비는 정의를 민주주의라 읽었다. 아들은 정의를 취업이라고 읽는다. 시인은 정의를 괴물이라고 읽었다. 사람들은 점 하나 괴물 하나씩 키우며 그것을 정의라고 읽는다. 정의라고 믿는다. 저는 적어도 김윤환 시인이 지금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괴물과 같은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잘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저 친미주의자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정말 문제가 많은 사회고, 그러나 이제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60년대, 70년대를 지금 생각하면, 이게 지금 미국의 NEH입니다.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에서 미국 국립인문지능재단인데, 이게 64년에 생겼습니다. 생기고 54년에 과학재단이 생기고 64년에 인문재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기부 시스템이라든지 과학재단이라든지 하는 게 전부 이 미국 시스템을 간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과학재단이라는 거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도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게 강한 나라인데, 우리도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거를 이제 과기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대학 지원 방식도 비슷한데, 그러나 우리가 없는 건 이게 인문재단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이걸 설립하면서 국립인문지능 생각하면서 그 설립 이유로서 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Democracy demands the wisdom of citizens.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시민의 지혜를 함양하는 것으로서 인문학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처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80년대 제가 유학 갔을 때 이걸 보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제가 76학번, 77학번 나이인데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죠. 우리 김상진 열사가 할복하시면서 했던 얘기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제가 이 얘기를,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요구한다. 시민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가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2002년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을 때 이 구절이 그렇게 떠올랐어요. 떠올랐고, 아, 그래. 사회적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우리는 피로서 쟁취했지만 정말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지혜를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에 국립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연구재단이죠. 연구재단에 갔을 때 휴머니티즈 코리아라고 해서 인문학 지능 그를 제가 기획하고 만들었던 출발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나름대로 노무현 정권 이제 마지막 때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설득하는 정책실장이 그때 배남균 장관님이었는데, 그 양반한테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문학은 공공재다. 공공재다. 이 공공재라는 이야기는 특정 지위나 특정 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이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 이제 그 분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잘 받아줘서 그 당시에 1년에 600억씩 10년간 6천억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바로 제가 이제 그 설득하는 한 과정에서 있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공공재다. 이건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인류 대학이나 엘리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건 공공재다. 그러니까 공원, 바람, 물 같은 퍼블릭 구즈라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졌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사회 지금 뭐 인문학이라고 하는 대중적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 불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2005년에 기획하고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는 사회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나 저는 그에 대해서 좀 약간의 죄책감이라 그럴까요? 좀 제 스스로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인문학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을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거나 대학에서 놓쳤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보는 교양적 만족감, 문화적 고향감,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 있겠으나 저는 사실 그러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대중화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고, 인문학이 대학 안에서의 인문학이라면은 대학 바깥에서는 인문 정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humanities가 대학에서 이야기하면 인문학이 되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면 인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인문학 humanities죠. 그리고 인문이란 말이 우리나라 우리가 천지인 할 때 천문
처음 천문, 지문, 인문에서 나온 인문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인문 정신으로 승화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인문학 하면은 괴테를 읽었니 안 읽었니 있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함께 사는 지혜로서 차이와 서로 다른 점들을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차이를 차이로서 용인해낼 수 있는 이런 인문 정신으로 승화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온갖 것이 정의라 하겠지만 그중에 옳고 하나의 옳음만이 아니라 복수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인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제 말씀 마치고 저 사실 뭐 정말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비판 또 뭐 사실 말도 아닌 소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제 생각들 조금 더 정교하게 더 가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